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늦가기 대학생으로 수능을 치르고 대학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지원한 학교에 합격하게 되어서 앞으로 다가올 생활이 설레기만 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한겨울 찬바람보다도 더더욱 춥고 매섭기만 했던 제 인생 얘기를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고아는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아였죠. 저는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엄마를 잃어버렸던 날을 말이에요. 그날 전 엄마 손을 꼭 잡고 어디론가로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이었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제가 4살이나 5살 정도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엄마는 동생을 업고 계셨기 때문에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하셨죠. 지선아, 엄마 손 꼭 잡아야 돼. 알았지? 절대 놓치면 안 돼. 조심조심 천천히 가자. 알았지? 이렇게 말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날 엄마가 입고 있었던 하늘색 원피스도 말이죠. 하지만 제 주위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에게 밀려 저는 엄마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밀려 앗하는 사이에 내 손을 꼭 쥐고 있던 엄마의 손이 툭 밀려 나가버렸던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엄마를 목 놓아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날 이후로 다시는 엄마를 만나지 못했어요. 한참 있다 절 발견한 행인이 저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고 저는 아동보호소에 있다가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경찰 아저씨에게 분명한 제 이름도 이야기하고 어느 시에 살고 있다는 주소까지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보호소와 보육원을 전전하는 사이에 저는 이름도 성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매일매일 스케치북에 제 이름을 꾹꾹 눌러 쓰면서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네요. 엄마와 헤어질 때 팔에 차고 있던 팔찌도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제 이름과 엄마의 전화번호가 새겨진 팔찌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 경찰과 보육원 관계자들이 전화했을 때는 없는 번호여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자 사람들은 절 부모가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저 역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를 이렇게 찾지 않을 리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저는 부모님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접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팔찌도 구석에 처박아 버렸어요. 어차피 이제 팔에 맞지도 않는 물건을 내내 지니고 다닐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날의 기억도 희미해져 버려서 어쩌면 내가 착각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엄마가 일부러 내 손을 놓아버렸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한번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세상이 너무나 슬프고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우울한 사춘기를 지나고 저는 보육원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면 보육원에서 나와 독립해야만 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꽤 성적이 우수했지만 고등학생 시절 내내 방황하느라 성적도 엉망이 되어버린 터라 저는 대학에도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딱히 할 일도 없었네요. 보육원 선생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그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그렇게 독립을 하게 되었죠.
보육원에서 지낼 때도 외롭고 쓸쓸했는데 막상 나와 홀로 지내게 되고 나니 더욱더 외로워지더군요. 매일매일이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게다가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 처음 해보는 회사 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했죠. 저는 회사는 그만두고 일단 돈벌이라도 해야겠단 마음에 시내의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일단 그런 곳은 묵묵히 일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네요. 다행히 사무실에 앉아 잔심부름만 하는 것보다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적성에 맞았습니다. 손도 빠른 편이었고 일도 빨리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외로움도 괴로움도 다 잊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2년 정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저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조금 더 큰 식당에 매니저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근에서는 꽤 규모가 있었고 손님도 많은 식당이었지만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곳이었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사장 부부의 심보가 고약해 직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던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당장 지금보다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이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네요. 그래서 그 가게로 옮겨가게 되었죠. 막상 옮기고 나니 사장 부부의 심보는 듣던 것보다 더욱더 고약하고 괴팍하기가 그지없더군요. 손님 앞에서만 세상 사람 좋은 척을 했지만 직원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인색하고 모질었어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육두문자를 내뱉고 심지어 더러운 접시를 직원들에게 서슴없이 던지곤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만두는 직원들이 속출했죠. 손님은 많은데 늘 직원은 모자라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채용한 사장 부부는 다른 사람의 두 배 몫을 하는 저를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가 그만둔다고 할까봐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제 고민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그 사장 부부의 아들이었네요. 첫눈에 봐도 질이 좋지 않은 건달처럼 보였던 사장 아들은 딱히 하는 일도 없이 매일 가게에 나와 부모님에게 돈을 타서 나가 노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얼굴은 반반해 보였지만 성실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괴팍한 사장 부부마저 아들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을 정도였으니까요. 여자 사장님은 이런 푸념을 하더군요. 아무리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지만 어쩜 저런 날건달이 됐나 몰라. 아휴, 다 남편 닮아서 그렇지. 내가 얼굴만 봐도 속이 터져나가. 아휴. 그 사람은 저를 볼 때마다 예쁘다는 둥, 쉬는 날 뭐 하냐는 둥 실없는 소리를 해대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연말이었어요. 그날도 늦게까지 가게 일을 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더군요. 가족끼리 와서 행복한 모습으로 외식을 하는 것을 종일 보아서였는지 세상 천지 혼자인 내 신세가 그날따라 처량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근처 편의점으로 가 맥주를 샀습니다. 오늘은 혼자서라도 맥주 한 잔이라도 하고 싶어서였죠. 그때 편의점에서 절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장 부부의 아들 말이에요. 그는 맥주를 고르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이랬습니다. 맥주 마실 거면 저랑 한잔 할래요? 제가 술 한 잔 살게요. 평소라면 대꾸도 하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혼자보다는 이런 사람이라도 같이 마시면 좋겠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술집으로 갔습니다. 분위기에 취해서인지 저는 그날 그 사람과 오래 함께 있었죠. 어쩌면 외로움에 지쳐서 아무나 붙잡고 의지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언결에 전 그 사람과 사귀게 되었어요. 어차피 이런 사람과는 길게 가지 못할 것이란 생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만났나? 그 사람은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바로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맨날 부모님 눈치 보느라 피곤해서 안 되겠어. 그냥 결혼하자. 내가 결혼한다고 얘기할게.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까지는 없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말렸어요.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결혼 얘기를 꺼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사실 알면 사장님이 나 죽일걸? 됐어. 하면 하는 거지 뭐. 우리 엄마 아빠 내 말이라면 다 들어줘. 걱정하지 마. 내가 이야기하면 다 돼. 아니, 결혼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디 모아둔 돈 있어? 아직 직장도 없잖아. 나도 모아둔 돈 없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 하지만 책임감도 없고 매사에 즉흥적이기만 한 그 사람은 대책 없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 돈이 다 내 건데 그게 무슨 걱정이야. 그 시당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거고. 근데 뭔 직장을 구해. 나중에 뼈 빠지게 일할 거면 지금 좀 쉬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식당 물려받으면 자기같이 가게 일 잘하는 사람이랑 내가 결혼해야지. 됐어. 내가 얘기할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자신의 부모님이 무서워서 그러는가 보다 여기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네요. 무모한 데다 철도 없고 경제관념도 없는 그는 자기 생각대로 일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길로 자신의 부모님에게 저와 결혼을 하겠다 해버린 것이죠. 사장 부부는 당연히 난리가 났어요. 당장 저를 내쫓겠다며 절 자기 아들 꼬시러 온 꽃뱀 취급을 하며 악다구니를 써댔네요. 여자 사장은 막 출근한 제 멱살을 잡으며 고래고래 악을 써댔습니다. 네가 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지? 어쩐지 그렇게 사람을 구해도 안 되더니 단번에 일하겠다고 오더라. 니년이 우리 순진한 아들 꼬셨지? 그 반반한 얼굴로 이 가게까지 다 헤쳐먹으려고. 이 나쁜 년, 이 나쁜 년. 남자 사장 역시 여자 사장 뒤에 서서 막말을 댔죠. 저거 눈에 끼가 가득한 게 보통 년이 아니야. 어쩐지 날 볼 때도 눈웃음을 살살 치더니 내가 안 넘어가니까 내 아들이냐? 아유 해픈 것. 손님들한테도 살살 꼬리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썩 꺼져. 어디 아무것도 없는 주제 내 아들한테 접근을 해? 정말 기가 막혔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들 들을 사람들도 아니었으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자 싶은 마음도 들어서 돌아 나오려는데 갑자기 사장 부부의 아들이 나타나더군요. 그리고는 제 멱살을 잡고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자신의 부모를 보더니 황급히 달려와 절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이런 사람이었어? 나 진짜 실망이야. 나 이 결혼 안 시켜주면 집 나갈 거야. 가게 일도 다시는 안 할 거야. 얘랑 집 나가 살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철딱서니 없는 위협이었지만 저는 그때 그 사람에게 반하고만 말았죠. 평생 누군가가 온전히 내 편을 들어주고 저를 위해준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는 그날 그 사람에게 감동해버렸던 것입니다. 저를 품에 안고 미안하다고 달래며 자신의 부모에게 대드는 그 사람을 보며 어쩌면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사람의 다정함과 어찌 보면 무모한 모습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에게도 가족이 생긴다는 느낌이 저를 행복하게 했죠. 그 행동이 집더미를 안고 불구덩이 속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었던 저희들은 시부모님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저 남편이 쓰던 방에 침대와 옷장만 들여놓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네요. 저는 방 보증금과 그간 일하며 모은 돈을 전부 털어 시부모님의 가구와 가전을 전부 바꿔드려야만 했어요. 시부모님은 집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게 어디냐며 생색을 내며 모든 가구와 가전을 최고급으로만 골랐네요. 그리고 결혼식은 생략한 채 간단히 혼인신고만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으로 대신했죠. 시모가 이랬습니다. 고아가 무슨 결혼식이야. 네가 같이 식장에 들어갈 아빠가 있니? 찾아올 친척이 있니? 그것도 다 돈이야. 그 돈으로 차라리 소파나 더 좋은 걸로 사는 게 낫지. 돈도 없으면서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사는 거 아니다. 그거 사치야. 알았어? 저는 서러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족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오전에 남편과 구청에 가서 간단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돌아온 날, 식당에는 종일 시부모님의 친구와 친척들이 찾아와 먹고 마셨어요. 그분들은 인색하기 그지없는 사장부부가 웬일이냐며 신나하셨죠. 저는 혼인신고를 하고 온 날에도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했네요. 남편은 친구들과 먹고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절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겨우 쉬렸는데 시모가 절 부르더군요. 그리고는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다 이거 오늘 손님들 치른 계산서야. 이건 니들 결혼식 손님이니까 니들이 내야 되는 거 알지? 이번 달 안으로 정산해. 알았어? 저는 어이가 없는 채로 계산서를 받아들었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 돈을 제가 어떻게 내요? 2천만 원이라뇨. 이게 무슨... 아니, 그리고 어머니가 일일이 계산을 다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사람이 많긴 했지만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무리 가게가 터져나가도 매출이 1,000만 원 넘은 적이 없는데 그런 날이랑 비교하면 오늘 그렇게 많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2천이라뇨. 하지만 그런 제게 돌아온 것은 짝하고 돌아온 뺨 싸다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찰지게 제 뺨을 갈겼어요. 그리고 고래고래 악을 썼죠. 뭐? 매출이 어쩌고 뭐가 어째? 야, 이 도둑년아. 네가 내 아들 꼬셔서 살려면 이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꼴랑 그깟 살림살이 좀 바꿔주고 그냥 전부 날로 먹을 생각이야? 그리고 내 손님이랑 그냥 가게 손님이랑 같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2천을 갚던지 아니면 당장 나가던지 네 맘대로 해. 어쩔래? 응? 하지만 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다고 살고 있던 집을 빼서 보증금에 저금해 놓았던 돈도 전부 다 쓴 상황이었어요. 시모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로 온갖 욕을 먹고 나서야 전 겨우 풀려날 수 있었네요. 그것도 돈 2천만 원을 일을 해서 갚는다는 약속을 하고 말이죠. 저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방으로 올라가 울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만취해 아무것도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말을 한다고 해서 도와줄 것 같지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족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보듬어주는 존재, 그런 것이 가족이었으니까요. 가족을 만들고 싶어서 한 결혼이었는데 가족이란 존재가 생기고 나서 제 삶은 더욱더 고달파졌어요. 다음날 겨우 일어난 남편을 붙잡고
울면서 간밤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심드렁하더군요. 이래서 갚으라니까 이래서 갚으면 되잖아. 어차피 어제는 우리 손님이 맞긴 하잖아. 뭐 일만 하면 되지. 어차피 하던 일인데 뭘 그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2천만 원이라니 너무 과하잖아. 그걸 다 갚으려면 난 1년 내내 월급 한 푼 못 받는다고. 그러자 남편은 더 어이가 없어하며 말했어요. 뭐? 너 이 상황에서 월급 받을 생각이었어? 참 어이없네. 야, 가족끼리 월급 받는 사람들이 어딨어? 너 고아로 자라서 가족이 뭔지도 모르냐? 어차피 이 가게가 우리께 될 텐데 뭔 월급이야 월급이. 그냥 열심히 일해. 우리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잖아.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 머리 아파. 나가서 물이나 좀 갖다 줘. 저는 그제야 제가 섣부르게 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가게 일이나 열심히 하고 나중에 아들을 위해 돈이나 열심히 벌 사람을 구했던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늦어버렸어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가려면 단돈 몇 푼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없었네요. 믿고 의지할 사람 역시 없었죠. 그날부터 전 완전히 그 식당의 무급하녀가 되었습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했죠. 그럼에도 시모와 시부는 무슨 절 도둑년 거지 취급만 하더군요. 예전에 직원으로 있을 땐 그나마 제가 그만둘까봐 조심스러워하기라도 했지. 이젠 더 이상 꺼릴 것이 없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곧바로 쌍욕과 함께 때로는 손찌검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울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시부는 제가 돈이 있는 카운터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면서 늘 도둑 취급을 했어요. 어쩌다 제가 근처에 가기만 하면 제게 주먹을 들어올리며 거친 욕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네요. 이 도둑년이 독사처럼 금고만 노리는 것 봐. 야,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너 우리가 빨리 죽어서 이 가게 차지할 속셈이지? 아니면 돈이라도 챙겨서 도망가게? 어림도 없지. 내가 너처럼 질 나쁜 더러운 년들의 속을 모를 줄 알아? 이 도둑년, 근본도 모르는 거지 같은 년. 시모 역시 걸핏하면 저를 주방으로 불러내어 등짝을 후려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리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야, 이 X나. 내가 고기 적당히 내가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푸짐하게 내가면 남는 게 어디 있다고. 너 아예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지? 응. 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 망하게 하려고 별수를 다 쓰는구나. 아니에요. 메뉴판에 표기된 용량만큼 나간 거예요. 그보다 적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보다 못한 직원들이 말려봤지만 그 직원들에게 돌아간 건 그래봤자 쌍욕 아니면 해고였어요. 결국 사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봤지만 처음에는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던 그 사람은 점점 짜증만 내더군요. 아, 질린다 진짜. 너도 좀 엄마한테 잘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좀 싹싹하게 잘하면 안 되냐? 어차피 이 가게도 전부 우리께 될 건데 내 가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봐. 그럼 우리 부모님이 계속 미워만 하겠니?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너 징징대는 거 들어줘야 돼. 고아인 거 데려다 놨더니 불평 불만만 많고 집구석이라고 맘 편히 있질 못하게 하네. 짜증나게. 이렇게 말하고 나가서는 며칠이고 들어오질 않았죠. 금고에 손을 대서 돈을 가져다 펑펑 쓰다가 돈이 떨어져서야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어김없이 시부에게 폭언을 듣고 결국 분을 못 이긴 시모에게 매타작을 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가져간 돈은 제가 갚아야 할 빚으로 추가되었죠. 대체 그 세월을 어떻게 버텼던 것일까요? 매일매일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등짝이며 팔뚝에는 멍자국과 꼬집힌 자국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매일 저녁이면 혼자 숨어 우는 날이 이어질 뿐이었네요. 그날도 시어머니에게 머리를 잡힌 채 잡돌이를 당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부엌에서 참모로 있던 분이 뛰쳐나오더니 시모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을 막아서며 이러시더군요. 제발 그만 좀 해요. 도저히 못 봐주겠네. 야, 당신 자식이라도 이렇게 하겠어? 이 아가씨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유, 진짜 니들이 인간이냐? 어? 시모는 놀라는 듯 하더니 분에 못 이겨 씩씩대며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비켜! 네가 뭔데 가정일에 끼어들어? 야, 너 그만이라고 싶냐? 어디서 껴들고 지랄이야? 그러자 참모 아주머니는 고무장갑을 벗더니 시모의 얼굴에 확 던져버렸어요. 그래, 까짓거 관두련다. 내가 돈은 못 벌어도 매일매일 이딴 꼬라진 더 이상 못 보겠다. 왜? 이젠 나까지 때리려고? 그래, 때려봐. 때려봐, 어디? 참모 아주머니가 기세 등등하게 나오자 시모는 주춤하더니 욕만 퍼붓다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참모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절 일으키며 말했어요. 아유, 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응? 내가 진짜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어. 내가 자세한 상황까진 모르지만 이러고 있는 거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 거야.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좀 대들던지 아니면 도망이라도 가야지. 보는 내가 다 속상하네 진짜. 저는 그만 왈칵 눈물을 쏟아버렸어요.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없는 제 신세가 너무나도 서럽고 또 서러웠죠. 참모 아주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었다는 이유로 가게를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해하는 저를 다독이며 제게 작은 선물을 내밀었어요. 조그만 화장품이었죠. 그리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아직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제일 예쁠 때야. 아, 이렇게 젊고 예쁜데 뭐가 문제야. 자기는 어디 가서 뭘 하든 다 잘할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좀 더 예뻐해줘. 여기서 꼭 벗어나서 잘 살아봐. 부모님이 없으면 자기라도 스스로에게 잘해줘야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나중에 꼭 밥을 사겠다고 몇 번이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그분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죠. 저는 저라도 스스로에게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악착같이 살아서 언젠간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정사정을 해 시부모님 몰래 조금씩 용돈을 받았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사정을 했더니 남편은 시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날이면 제게 얼마간의 돈을 주곤 하더군요. 그리고 어쩌다 쉬는 날이면 근처 가게 가서 하루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당을 챙겼네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던 어느 날 어김없이 제 생일이 돌아왔어요. 사실 그날이 정말 제 생일인지 아닌지도 몰랐지만 저에게도 생일이 있긴 했으니까요. 그날을 어떻게 알았는지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려는 절 가게 직원들이 불러세우더니 작은 선물 하나를 내밀더군요. 목도리였습니다.
비싼 건 아니지만 감기 걸리지 않게 잘 하고 다니라며 그래도 매니저님이 있어서 사장님 밑에서 버틴다고 하는 직원들을 보니 울컥 눈물이 났어요. 이런 힘든 시기에도 저를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도 힘이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큰 맘을 먹고 직원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참모 아주머니 생각도 나더군요. 그래서 겨우겨우 시간을 맞춰 점심 한 끼를 하기로 약속을 정했어요. 장소는 동네에 있던 뷔페 식당이었는데요. 결혼 전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다시 가보고 싶었던 터라 저는 그동안 고생을 한 저에게 맛있는 밥 한 번 먹이고 싶었던 마음도 들었네요. 마침 그동안 모은 돈도 있던 터라 전 직원들에게 점심시간에 맞춰 그곳에서 보자고 했어요.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시부모에게 이 사실은 비밀로 한 채 말입니다. 당일날 오랜만에 참모 아주머니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우린 정말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했지만 제대로 식사를 챙기지 못했어요. 식사 때가 가장 바쁘다 보니 손님을 치르고 한술 뜨려고 하면 늘 시부모나 시모가 뒷정리를 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제게는 뒷정리를 시키고 자기들은 편히 한편에 앉아 느긋하게 밥을 먹습니다. 저 혼자 뒷정리를 하며 간간히 오는 손님을 맞다 보면 다시 다음 피크타임이 되어서 끼니를 놓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음식과 함께 있으면서도 굶주리다시피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일하던 중간에 잠깐 뭐라도 먹을라 치면 시모가 나타나 눈을 부릅뜨고 제 머리통을 후려갈겼죠. 그리고 제가 먹던 그릇을 개수대에 처박으며 화를 냈습니다. 야, 넌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밥을 먹는다고 난리야? 밥 먹다가 입냄새 풍기면서 손님 맞을 거야? 아, 정신이 있어 없어? 하는 것도 없으면서 식탐만 많아가지고 이게 맨날 이렇게 음식만 거덜내고 있네. 아, 빨리 안 나가? 누가 그지 아니랄까봐 진짜 별짓을 다 하네. 그런 꼴을 몇 번 당한 이후로 저는 종일 굶기 일쑤였어요. 그런 저에게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였네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모 이모님과 저를 위해주는 직원들과 마음 편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원 없이 마음껏 먹는 식사가 너무 행복했어요.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있었던 날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조차 생각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식사를 하고 디저트가 모여있는 곳으로 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움켜쥐더니 퍽 하고 제 얼굴을 케이크대에 쳐박았습니다. 불시에 공격을 당한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죠. 바닥에 쓰러진 저에게는 곧바로 주먹질과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얼굴에 케이크가 범벅이 되고 코피가 터져 줄줄 흐르는 상황에서도 저는 그 범인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너 이럴 줄 알았어. 이 도둑년이. 우리 몰래 돈을 훔칠 건 또 모자라서 직원들까지 불러다 놓고 밥을 처먹어? 야, 이 도둑년아, 여기서 뭐 했어? 어? 이젠 직원들까지 빼돌릴 작정이야? 그래, 오늘 여기서 너 한번 죽어봐. 비명을 지르며 직원들이 달려오자 시부는 직원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더군요. 니들, 이 뱀 같은 년이 뭐라고 했길래 여기서 단체로 이러고 있어? 니들 다 고소할 거야. 니들도 다 돈 빼돌렸지? 다 한패지 이것들아? 이 못 빼어먹어서 남의 식당에서 일이나 하는 주제에? 이 폐음망덕한 것들이. 전부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는 와중에도 친모 이모님은 거칠게 시부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메타작을 하는 시모도 말렸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 누가 경찰에 신고 좀 해요.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를 말리는 참모에게 달려온 시부가 그 이모님의 머리채를 잡아 뺨을 때리자 다른 직원들도 전부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른 손님들도 비명을 지르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시모는 앙칼지게 욕을 하며 제게 폭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구나, 이젠 정말 끝이 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경악하며 쳐다보는 것도 참모 이모님이 우는 것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상황은 경찰이 오고 나서야 정리되었어요. 저는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에게 그동안의 폭행을 이야기하며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몸을 뒤덮은 멍가 흉터에 의사는 경악을 하더군요. 경찰에 불러 증거용 사진을 찍고 의료 기록을 남긴 뒤 전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네요. 폭행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고 고소를 진행하려 한다니 경찰은 나이가 지긋한 형사에게 절 안내했습니다. 그 형사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군요. 아마 눈두덩이에 피멍이 들고 퉁퉁 부어올라 보기가 이상했을 테니까요. 그동안 당해왔던 이야기를 하며 저는 감정이 북받쳐올라 저도 모르게 처음 보는 형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신세한탄을 하고 말았죠. 저는 어디 의지할 곳도 하나 없어요. 만약 고아가 아니라 어디 의탁할 친척이나 형제라도 그랬다면 이런 꼴까진 안 되었을 텐데. 너무 서럽네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는 형사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그는 멈칫하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았죠. 그러더니 이랬습니다. 고아라고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죠? 이름이 진짜 이름 맞아요? 언제 보육원에 갔는지는 기억나요? 저는 의아했지만 형사님의 독촉에 기억나는 것 전부를 말했어요. 어린 시절 엄마의 손을 놓쳤다는 것과 원래 이름은 한지선이었지만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엄마의 손을 놓쳤던 계절과 엄마가 입고 있던 옷까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형사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아가씨, 여기 꼼짝 말고 있어요. 잠시만요. 형사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떨리는 손으로 어디론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청장님, 당장 이리로 오세요. 청장님 따님을 찾았습니다. 진짜예요. 얼른 당장 오세요. 그 형사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제게 작은 전단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놀랍게도 그 전단지에는 제 어릴 적 사진이 찍혀 있더군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한지선이라는 제 이름과 함께 엄마와 함께 축제에 갔다가 잃어버렸다는 사연이 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전단지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팔찌를 건네들었죠. 친부모님이 나를 찾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처박아 두었지만 힘들고 지칠 때마다 꼭 몸에 지니고 있었던 팔찌였어요. 그걸 지니고 있으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절 도와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벌컥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황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있는 곳 옆에 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절 불렀어요. 지선아, 정말 지선이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한눈에 단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아빠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말없이 팔찌를 내밀어 보였어요. 그건 아빠가 직접 제 팔에 채워주었던 팔찌였거든요. 아빠는 곧바로 저를 껴안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맡아보는 아빠의 냄새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죠. 기억조차 희미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모든 것이 선명해지더군요. 아빠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엄마의 얼굴도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통곡하고 난 아빠는 그제야 제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야? 우리 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그제야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던 형사가 제 사연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소를 원한다는 사실도 말이죠. 아빠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네요. 그래, 일단 가자. 일단 병원으로 가자. 나머지는 걱정 마.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그 길로 저는 병원으로 가 입원을 했어요. 그간의 피로 누적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안정이 필요했거든요. 병원에서 저는 꿈에 그리던 엄마도 만날 수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오더군요. 엄마는 기억보다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엄마도 저를 발견하자마자 저를 껴안으며 오열하셨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선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 딸 장하다 장해. 엄마는 믿었어. 우리 지선이가 꼭 돌아올 거라고. 한 번도 그 희망을 버린 적이 없었어. 그날 저는 저를 잃어버렸던 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큰 인파가 몰리는 축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경찰이셨던 아빠는 그 축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셨다죠. 하지만 하필 아주 중요한 물건을 집에다 두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그곳에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당시 태어난 지 7개월 된 동생을 업고 엄마는 인파를 헤쳐 겨우겨우 아빠를 찾아가던 중이셨다는군요.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던 때라 쉽게 아빠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하필 엄마가 있던 자리 근처에서 사람이 넘어지는 사고가 생겼고 그 인파에 휩쓸려 사람들이 넘어지고 밀쳐지면서 어머니도 그만 제 손을 놓치고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아기를 업고 있어 필사적으로 버티다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때는 이미 제가 사라진 뒤였다고 해요. 이후 부모님은 저를 찾아 안 다닌 곳이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휴직계까지 내고 곳곳을 뒤지고 다녔지만 넓고 넓은 곳에서 저를 찾기는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미 전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이름과 나이까지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도저히 너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아빠는 그때 결심했어. 열심히 일해서 높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면 널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정말 밤낮 없이 일하고 또 일했어. 그리고 이렇게 널 정말로 만났구나.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알고 보니 아버지는 그 지역 경찰청의 경찰청장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대대적인 미아찾기 운동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제 모습을 담은 전단지를 만들어 간절하게 모든 경찰서에 배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은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형사님이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낸 후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후배 역시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찾고 있는지 알았기에 그 전단지를 보고 또 보며 절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들었지만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어딘가 너무나도 낯이 익었다는군요. 비록 멍들고 부은 얼굴이었지만 아버지를 똑 닮은 이목구비가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피곤에 찌들어 아픈 몸을 끙끙대지도 눈치를 보며 밥을 먹고 언제 맞을지 몰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었네요. 다음날 퇴원 준비를 하려는데 전화가 울리더군요. 남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소리를 질러댔어요. 야, 너 어디야? 어디냐고! 네가 이렇게 나가고도 무사할 줄 알아? 네가 지금 우리 부모님을 깜빵에 쳐놨어. 알아? 당장 들어와.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알았냐? 정말 가소롭지도 않더군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빌라고? 너야말로 미쳤니? 누가 누구한테 빌어야 하는지도 몰라. 됐고 고소 진행할 테니 합의금이나 준비해. 안 그럼 너도 같이 깜빵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어따 대고 고함이야. 너는 이혼 소송 받을 준비나 해. 알았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전화통화를 듣고 있던 제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어깨를 토닥여 주셨네요. 저는 그때 다신 울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렇게 강하고 든든한 부모님이 있으니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었죠. 이후 모든 일들은 순리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시보와 시모는 그동안 저에 대한 폭행과 갈취 협박으로 구속되었어요. 그들은 저를 뒤쪽으로 끌고 가 아무도 못 보게 때리고 욕을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동안의 폭행과 막말을 증언해줄 직원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던 직원들은 물론이고 참모 이모님들까지 적극적으로 모든 사실들을 증언해 주었어요. 그 중에는 사장 부부가 저는 물론 직원들에게 하는 막말과 잦은 폭행을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찍어둔 사람도 있었네요. 남편은 끝까지 재탄만 하더군요. 이혼 재판정 앞에서도 헛소리만 했습니다. 그러게 네가 좀만 더 잘하고 고분고분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애초에 왜 말도 안 하고 직원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 그러니까 엄마가 오해하고 화가 난 거지. 안 그랬으면 그럴 일 없잖아.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하면 끝날 걸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어이가 없었죠. 이혼을 중지하는 판사마저 얼른 이혼하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전 이혼 판결문을 그 인간의 면상에 던지며 이랬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그 집 며느리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대해줄게. 알았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지? 너도 확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면 내 눈에 안 띄는 게 좋을 거야. 끝까지 비겁했던 놈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슬그머니 줄행랑을 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들과의 악연을 끊어냈습니다. 시모가 구속된 이후로 가게는 완전히 문을 닫았죠.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손님이 찾지도 않았고 일을 하겠다는 직원도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가게 운영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모르는 전 남편은 가게를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네요. 그렇게 망해버린 가게를 그 인간은 헐값에 처분해버렸다는군요. 그리고 가게와 집을 처분한 돈으로 저와 다른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그 길로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부모들은 나 몰라라 한 채로 말이죠. 그들은 아들의 옥바라지는커녕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한 채 저와 가게 직원들의 소송을 감당하며 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겁니다. 출소를 한다고 해도 어디 갈 곳이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해서 언젠가는 제 가게를 가지고 싶은 꿈이 생겼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온 다음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가시질 않았네요. 저 역시 사람 달라 보일 정도로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수능을 치르고 합격 소식을 듣기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저만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죠? 혹독했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가는 저의 앞날을 부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기구한 삶을 살아오신 사연자님께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든든한 부모님 아래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썰맘에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님, 그리고 썰맘 구독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고 복된 날들만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